지난 2021년 겨울 10대 여학생의 SNS에 한 남성이 친구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음악과 공부 얘기 등을 나누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몇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편한 오빠라고 생각했던 남성의 태도가 돌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임신, 출산까지 하게 됐는데요. 피해자 측은 남성의 태도와 판결 내용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네, 일단 이 둘이 SNS에서 서로 알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2021년 12월에 한 남성이 피해 학생에게 SNS로 친구 요청을 겁니다. 온라인에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몇 살인지 이런 걸 알게 됐는데 당시 이 남성이 만 18살, 그리고 피해 학생이 만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끔씩 대화 나누면서 서로 음악 얘기, 공부 얘기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3차례 정도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학교 앞이나 카페, 공원 같은 곳에서 만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관심사가 뭐냐, 꿈이 뭐냐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오빠, 동생. 자, 그런데 네 번째 만남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학생 주장에 따르면 그때 네 번째 만남 때는 겨울이었고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근처에 있는 룸카페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룸카페에서 둘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 갑자기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한테 이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이 피해자가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손목을 잡고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이 오빠랑 만날 때 맨 처음에 연락에 이런 조짐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서 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피해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이 피해자인 딸이 이 2차례에 더 이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얘기도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치료를 한 병원에서는 아마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 그 2차례의 성관계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3번의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나머지 2번의 성폭행은 그 충격으로 아이가 기억을 못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자, 결국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12살 정말 황당한 사건이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해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처음에 피해 학생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의 의미도 사실 정확하게 알기 좀 어려운 나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그때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코로나 주사를 맞아서 몸이 안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자랑 통화해서 내가 지금 배가 자꾸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뭐 별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그래서 또 예전에 아이가 이제 다른 학교 다닐 때 이제 학폭 피해를 당해서 이제 학폭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 뭔가 해결이 잘 안 되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주변의 어른들이나에게 지금 본인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거고요. 임신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할머니가 이제 피해 학생 배를 보면서 좀 이상하니까 너 임신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좀 털어놓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너 임신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펑펑 울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아버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 자, 산부인과에 가셨어요. 그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그래서 진단서를 떼고 그날 바로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딸의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당연히 딸이셨겠죠.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이 가해자가 보인 태도 때문에 피해 학생 아버님은 더 큰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는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집 앞에 놀이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보여줬어요. 산부인과, 잉크도 안 마른 그 진단서 보시라고. 그리고 아이가 그때 쓴 지 자필로 썼던 진술서 거를 다 같이 보여줬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냥 와갖고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가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때도 가만히 있고, 그때도 계속 모기만이 열심히 쫓고 앉았고, 나 무릎이라도 한번 꿇고 죄송하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안 되겠다. 난 그냥 당신 아들,
재판까지 가서 그냥 징역 보내는 게 낫겠다. 나 그 생각밖에 안 든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가해자의 아버지가 먼저 아유 선처를 좀 바랍니다 하고 가해자도 그제서야 이제 좀 겁이 났는지 정말 죄송하다고 그 면피용 눈물 조금. 자, 승현님. 네. 그 와중에 목이 쫓고 있더래요, 이렇게. 아니 자기 행동이 전혀 잘못했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모기로 손을 쫓는 모습을 보고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에 이제 굉장히 화가 났고, 물론 아버지, 그 가해자의 아버지는 뭐 죄송하다, 뭐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겠다, 피해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는 밝히셨는데, 그래도 도저히 화가 나서 이렇게 아까 저 인터뷰에도 나왔잖아요. 너 고소할 거야. 고소해서 너 반드시 죄값을 치를 거야. 라고 하니 그때서야 무릎을 꿇었다는데, 처음부터 나왔을 때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사과했겠죠. 뒤에 나오는 것, 저도 아버님, 저 피해자의 아버님과 동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저 부분은 뭔가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눈물이 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은요? 일단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12살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면서도요.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였고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 설명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거 딱 들으시고, 특히 이 감형 사유를 듣고 이 피해 학생의 아버님 그대로 주저앉으셨답니다.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반성의 태도를 어디에다가 보였으며 어떤 부분을 판사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인지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 측에다가 사과문 한 장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가해자 애들은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지금 집 밖에 한 번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도 지금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갖고 현재도 지금 집에 있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진짜 눈만 감으면은 미칠 정도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분노가 치밀러 올라요. 진짜 이거는. 그 흔한 반성문 한 장 재판부에 내지 않았다는데 뭘 보고 반성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통상 이런 사건들에 대한 판결 양형 이유를 보면 반성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반성문인데, 반성문을 내지 않더라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잘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감형의 사유로 쓸 때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이번 판결이 징역 1년 8개월만 선고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해자가 사건 당시 18살이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양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과연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적정한 형량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출산한 아이는 입양 기간에 보내줬다. 예. 그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아이, 그리고 아버님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산한 아이, 그 아이가 낳은 아이 지금 기관에 보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 학생 아버님 1심 선고 이후 이 가해자 녀석이 남긴 SNS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게 진짜 마음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방금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숨을 좀 고르기를 했었는데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제 6개월이 나오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피해자 측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법원이 바라보고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천한 지식으로는 성폭력처벌법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 또는 미니멈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하면 미니멈이 3년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검찰은 구형을 3년 하고 그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형량을 1년 6개월밖에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해자가 이거 양형부당으로 아마 항소했는 것 같아요. 그러자 검사도 가해자가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 검찰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항소했다라고 나오는데 좀 제대로 검찰이 좀 제대로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과연 죄명이 뭔지를 좀 판단해 주시고 항소심 분명히 공소장 변경 가능하니까 공소장 변경하시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딱 한마디만 할게요. 18세라는 미성년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입니다. 이거 18세가 대법원 나오고 거기까지 만약에 지금 사실심 항소심이 지나갈 때까지 18세만 지나가면 성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운 범죄, 이 범죄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제대로 법리 검토 좀 하고 사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